11부 시연적 연결, 경쟁, 기술, 권력은 어떻게 세계의 건축을 연결했는가? 제한장 질서와 방어의 여명, 은신처에서 요새로. 인류 건축의 역사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의미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동인이 바로 초기 사회의 경쟁 구도와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기술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건축은 생존의 필요를 넘어 집단의 힘과 질서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잉여의 촉매, 유혹의 막집에서 견고한 정주지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했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식량 잉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잉여는 사회 변화의 결정적인 방아쇠였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정주 생활과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고, 결정적으로 사회 계층의 분화를 촉발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통치자, 사제, 전사와 같은 전문가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 질서는 두 가지 건축적 필요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귀중한 잉여 생산물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었고, 둘째는 새롭게 등장한 지배 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적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최초의 방어 시설의 등장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도랑인 환호하이하와 나무 울타리인 목책모자이 발견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예리코의 돌 성벽과 같은 초기 방어 시설과 정확히 평행을 이룬 현상입니다. 기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란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건축적 해법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거석, 기념물, 권력의 선언문, 방어를 넘어 새로운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초기 형태의 건축이 바로 거석 기념물이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은 이 현상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대한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고인돌의 축조는 상당한 노동력을 식량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은 그 자체로 권력의 증거가 됩니다. 고인돌의 존재는 한 지도자가 잉여 노동력을 동원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소유했다는 유형의 증거입니다. 이는 문제가 없던 사회에서 지위와 통제력을 영구적으로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부장들 사이의 지위 경쟁은 더 크고 인상적인 고인돌을 만들려는 욕구를 자극했고, 이는 일종의 기념물 경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한반도의 고인돌을 스톤헨지나 카르나크와 같은 유럽의 거석 기념물과 연결하는 강력한 고려됩니다. 문화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새롭고 경쟁적인 사회 질서의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제두장 제국의 건축, 돌과 질서로 빚어낸 정체성. 초기 국가를 넘어 제국이 등장하면서 건축은 통치와 문화적 동화를 위한 정교한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로마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제국은 광활하고 다양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건축적 도구 상자를 개발했으며, 이는 주변 경쟁국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의 청사진, 콘크리트, 아치, 그리고 제국의 표준화. 로마는 다민족, 다언어 제국을 통치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제국 어디에서나 로마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통일된 도시 및 기반 시설 경관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콘크리트와 아치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들은 비교적 비숙련 노동력으로도 거대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은 법률을 위한 바실리카, 사회 통제를 위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도시 생명선인 수도교,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개선문과 같은 표준화된 제국의 건축 부품 세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표준화된 건축물을 보급한 것은 의도적인 정치 공학이었습니다. 기은 로마의 행정, 법률, 조세 시스템을 요약하게 하는 예측 가능하고 판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건축 환경을 통해 피정복지를 효과적으로 로마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질서, 복가구조, 제국의 수도, 그리고 지정학적 모방.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로마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왕조 간의 경쟁을 통해 중국은 고도로 정교하고 법제화된 건축 및 도시 계획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핵심 기술은 표준화된 목가구조 모자가오자오 시스템으로, 이는 송나라 시대의 영조법식 잉자오 바실과 같은 국가 편찬 기술서에 의해 집대성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건물을 놀라운 정밀도와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종적인 표현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 장간청과 같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격자형 도시 구획,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궁궐과 관청에 축선대치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중앙집권 국가의 권력 구조를 물리적으로 도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축적 모방은 단순한 문화적 음모를 넘어선 경쟁 전략이 됩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발해가 수도 상경용 첨부샹 징롱 챈포를 건설할 때 명백하게 장안성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는 계산된 지정학적 행위였습니다. 중국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지역 패권 국가였던 상황에서 그 수도의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발해가 야만 국가가 아니라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경쟁하는 문명화된 강국임을 주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패권국의 권력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쟁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적 모방이라는 역학은 동아시아 전체의 건축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세장 신앙과 성체의 충돌, 중세 세계의 경쟁, 중세 시대의 경쟁은 두 가지 트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성과 기술의 혁신을 이끈 노골적인 군사적 충돌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종교 건축물을 통해 벌어진 미묘하지만 똑같이 치열했던 소프트 파워 경쟁이었습니다. 돌의 군비 경쟁, 성과 기술의 진화. 전쟁은 건축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촉매제입니다. 중세 시대는 공격적인 공성 기술과 방어적인 축성 기술 사이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성곽 천고 발전사는 이러한 역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토성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삼국시대의 정교한 석조 산성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은 끊임없는 외부 위협에 의해 주동되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맞서기 위한 필요성은 천리장성 첸리 장천과 같은 거대한 방어선을 낳았고, 이후 조직화된 군대로부터 수도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은 한양도성과 같이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 경쟁은 화기화치의 발달과 서양의 축성 원리까지 반영한 기술의 정점, 수원화 성수의 여행 화천의 건설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러한 한반도의 서사는 십자군 전쟁과 화약의 도입에 대응하여 단순한 목책 성체에서 복잡한 동심원 구조의 석조성으로 진화한 유럽의 성과 평행선을 그립니다. 자극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격화되는 군사적 경쟁이었습니다. 대성당과 사찰, 영적 패권의 건축. 경쟁은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종교단체들은 건축을 통해 명성, 부, 그리고 민중의 충성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한국 삼국시대의 거대한 불교 사찰을 건립한 것은 국가 권력 및 국토 수호 후고 버자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라가 황룡사의 전설적인 구층 목탑을 세운 것처럼 경쟁국보다 더 웅장한 사찰을 짓는 것은 국력과 신의 가호를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곽과 사찰이라는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목적을 가진 건축물들을 연결하는 더 깊은 동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생존과 패권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도구였습니다. 두 건축물 모두 막대한 자원 세금,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둘 다 지배 권력의 힘을 투사합니다. 하나는 군사적 힘을 통해, 다른 하나는 영적 정당성과 문화적 세련미를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중세 시대의 경쟁 압력은 통치자들이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에 투자함에 따라 군사 건축과 종교 건축 모두의 폭발적인 발전을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이런 것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건축 형태들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제내장 제국주의 시대, 지배의 도구로서의 건축. 이제 진보된 기술이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손에 들려 전 세계를 건축적으로 종속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시대를 살펴봅니다. 이 시대의 건축 간의 연결은 힘과 강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도구상자, 서구 양식으로 강요된 질서. 다이아몬드의 이론처럼 유럽 열강과 이후 제국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 우위는 건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건축 양식 신고전주의, 고딕 부흥 등과 새로운 기술 철불 구조, 판유리, 철근 콘크리트에 기반한 새로운 제국의 도구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선택은 단순히 미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뿌리를 둔 신고전주의는 근대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을 고대의 영광스러운 제국과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서사를 창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례 연구, 서울의 건축적 해체.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건축이 어떻게 종속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우기였습니다. 당시 한성 한창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는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주권과 역사의 상징이었던 고대 성벽은 근대화와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허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속시키기였습니다. 1926년 일제는 거대한 화강암 석조 건물인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설했습니다. 그 위치 선정은 의도적인 상징적 폭력이었습니다. 건물은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 진정 뒤엔 바로 앞, 정확히 주축선상에 세워져 물리적으로 왕의 공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 청사의 건설은 단순한 행정 중심지 건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은 건축을 통해 수행된 계산된 신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인과 그들의 주권의 최고 상징인 궁궐 사이의 물리적, 시각적 연결을 절단함으로써 일제는 민족 정신을 거꾸려 했습니다. 서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일본은 근대성과 힘의 전달자이며 너희 조선은 대체된 낡은 과거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단일 건축 프로젝트는 귀하의 논지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즉, 우월한 기술은 대공화기 힘의 불균형 식민 지배자 대피식민자를 낳고, 이것이 경쟁적 지배라는 건축적 행위를 통해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고착되는 과정입니다. 제4장 전후의 통합과 분열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환점 이후 세계 건축의 풍경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글로벌 경쟁의 성격이 식민 제국주의에서 이념 투쟁으로 바뀌었고,
건축은 계속해서 그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국제주의 양식과 새로운 양극 경쟁. 제2차 세계대전의 동식은 구 유럽 제국들의 붕괴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 언어는 모더니즘, 특히 국제주의 양식 인터내셔널 스타일이었습니다. 깨끗한 선, 유리 커튼월, 역사적 장식의 거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양식은 특히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투명성, 기술적 진보의 건축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동맹국들의 기업본사, 대사관, 문화센터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긴 서구 블록과의 연대를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다른 이념적 비전을 투사하기 위해 그들만의 기념비적인 양식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건축은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현대의 풍경, 이완의 갈등과 새로운 벽. 올해도 많은 지역이 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건축적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벽, 국경, 그리고 요새화된 거주 구역의 확산을 목격합니다. 동시에 탈식민지 국가들은 때로는 전통적인 형태를 부활시키거나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혼성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건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건축의 연결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초연결된 글로벌 엘리트들은 화려한 스타키텍처 스타르체텍처라는 공통 언어를 공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수천 년 동안 건축 환경을 형성해 온 경쟁의 역학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결과물인 안보와 갈등의 건축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결론. 경쟁과 교류에 끊어지지 않는 사슬. 본 연구는 세계 건축을 연결하는 깊은 관계가 온화한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었음을 재확인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 경쟁이 촉발한 최초의 방어벽에서부터 로마와 중국 같은 제국의 표준화된 도구, 중세 종교의 소프트 파워 경쟁, 제국주의의 잔혹한 건축적 지배, 그리고 냉전의 이념적 전투에 이르기까지 건축은 항상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제시된 건축의 역사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논지에 대한 강력하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지적, 기술적 이점은 특정 사회가 더 복잡한 건축 형태를 먼저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요새든 궁전이든 이 형태들은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웃과 경쟁자들로 하여금 발해처럼 유사한 건축 전략을 채택하거나 식민지 시대의 조선처럼 종속되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도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경쟁자들이 가하는 경쟁 압력은 보편적이고 끊임없는 힘입니다. 이 힘은 기술 혁신을 강제하고 외래 모델의 전략적 채택 또는 거부를 촉구하며 권력과 정체성을 선언하는 기념비적인 구조물의 창조를 이끕니다. 결국 세계의 건축 경과는 인류의 끝없는 갈등, 경쟁, 그리고 우위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역사가 겹겹이 새겨진 물리적인 기록물인 것입니다.